상충곡 심화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표시가 있는 상충곡 학습지 펴고 있는 거 맞으시죠? 본격적으로 영상을 듣기 전에 뒤에 있는 빈칸들 채우신 다음에 영상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필기를 할 겁니다. 표현법은 빨간색, 내용은 초록색, 파란색은 어휘를 뜻합니다. 상충곡의 뜻은 우리 얘기를 했었었죠. 상추는요,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여 즐긴다라는 뜻이고요. 상춘곡은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여 즐기는 노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 정보 한번 같이 볼게요. 정극인이라는 분이 작가이고요. 조선 전기의 문신이고 귀향을 갔던 사람입니다. 유배를 갔던 사람은 아니고요. 관직을 사양하고 나이가 많아서 귀향을 한 다음에 후진을 양성했던 분입니다. 비록 활로에 영달은 없었고요. 활로는 벼슬길이라는 뜻이고 영달은 지위가 높고 귀하다는 뜻이에요. 벼슬길에 뭔가 귀하게 대접을 받은 일은 없었으나 선비로서 청렴한 삶을 살고 소박하게 살았던 걸로 유명했고요. 문학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던 분입니다. 자, 상충곡은요. 가사의 첫 작품이에요. 양반 가사의 첫 작품인과 동시에 은일 가사의 첫 작품입니다. 양반 가사의 첫 작품인 동시에 은일 가사의 첫 작품입니다. 살림처사로서의 생활을 다루는 게 은일 가사인데요. 살림처사는 벼슬하지 않고 산골에 살면서 글이나 읽고 세속을 멀리하는 선비를 살림처사라고 하고요. 은일 가사는요. 세상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뜻이에요.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살던 학자들을 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반 가사의 첫 작품인과 동시에 은일 가사의 첫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치계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면서 살았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적인 표현, 그리고 의인, 대구, 직유, 서리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많이 썼고요. 고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요 밑에 부분은 그 기록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극인 당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서 창작 당시에는 이 작품이 그대로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많이 무르익었을 무렵에 세련되게 다듬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해석은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쵸?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번 학습지에는 이렇게 옆에 1, 2 이런 아이들이 있네요. 쌤이 좀 한 번에 잘 보시라고 3쪽에다가 이렇게 세부 시행을 정리해 놨어요. 저 1, 2, 3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서사에서는요. 자연에서 묻혀 사는 즐거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 홍진, 속세라는 뜻이죠. 이건 이제 잘 아시죠? 속세에 묻혀 사는 분내 사람들아, 이 내 생에 어떠한고, 이 나의 생활하는 모습이 어때 보이는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일단은 표현법으로는 서리법이 쓰였죠. 진짜 물어본 게 아니라 나 좀 멋지지 않니? 나 좀 좋아 보이지 않니?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리법이고요. 옛 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옛 사람의 운치 있는 생활 풍류를 내가 따를까 못 따를까? 여기에서도 서리법이죠. 나는 따르고 있다. 옛 사람의 풍류에 미치고 있다. 이런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살림에서 사는 생활이 홍진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홍진에 있는 사람들아, 내 생이 어때 보이는가? 옛사람 풍류에 내가 미쳐 보이니? 못 미쳐 보이니? 하면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나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모를 것까.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라는 뜻이죠. 하늘과 땅 사이면 온 세계죠. 온 세계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만한 사람이 나만한 이 하건만은 하다는 뭐였죠? 하다는 많다였어요. 하다는 뭐였죠? 글이 이상해지는데 이 하다는 이게 하다였습니다. 하건만은 많건만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천지간 남자의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과 살림에 묻혀서 사는 그런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살림에 묻혀 사는 자연의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되게 겸손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나같이 비슷하게 태어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어째서 그들은 나처럼 살림에 묻혀 있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모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2번으로 가보면요.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나만 한 사람 되게 많아 이러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되게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만 한 사람 많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살림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었죠. 위로 가볼게요.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목은 소박한 거주지라는 뜻이죠. 작고 풀로 지어진 집, 초가삼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화자가 있었던 공간 첫 번째입니다. 가사에서는요. 종종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느 공간을 화자가 거쳐서 갔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가삼간, 이 수간목이 화자가 있었던 공간 1이고요.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초려삼간을 맑은 시냇가, 벽계수가 맑은 시냇물이란 뜻이죠. 맑은 시냇물 알피 두고 앞에 두고 좋은 자리에다가 소박한 집을 지어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시라.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울리,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의 풍월주의는요. 청풍명어를 자기 것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바로 풍월주인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풍월주인이라는 문구는요. 화자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작품에서 인용한 거예요. 적벽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적벽대전을 회상하고요. 아유 정말 안타깝다 비탄감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달관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작품이에요. 여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풍월주인이라는 어휘가 쓰였고요. 화자가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본사로 가봅시다. 가사는요. 서사, 본사, 결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서사까지 본 거고 이제 본사로 가보겠습니다. 본사에서는 봄의 정취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왔대요. 새봄은 계절적인 배경이 되겠죠.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복사꽃이랑 살구꽃, 어떤 꽃들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녹양방초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새우 중에 새우는 가느다란 비 가운데라는 뜻이죠. 새우 중 가느다란 비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이 가느다란 비는요. 가랑비, 주로 봄에 내리는 가랑비를 뜻해요. 주로 봄에 내리는 가랑비에 푸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꽃들은 석양리에 피어 있고요. 아름다운 풀들은 가랑비 속에 푸르르게 있대요. 봄의 계절감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요줄과 요줄을 한번 살펴보시면 표현상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모는 뭐뭐에 뭐뭐하고 모는 뭐뭐에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대꾸법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도 대꾸법이 사용됐죠. 뭐로 뭐뭐한가 뭐로 뭐뭐한가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자연이 너무 예쁘니까 예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물주가 자연을 칼로 재단을 한 건지 붓으로 그려낸 건지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목적을 지니고 열심히 만든 것처럼 굉장히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헌사롭다. 헌사하다는 이제 아시죠? 야단스럽다.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그 자연 곳곳에 야단스럽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조물주가 굉장히 분주하고 멋지게 만들어내었다. 숲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숲속에 오는 새는요,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아양을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봄 경치에 대한 예찬이죠.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그 숲풀에 오는 새마저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 내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것처럼 봄 경치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4번이 여기 있으니까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자, 화자는 숲풀 속에서 오는 새가 봄의 응치 때문에 교태를 부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새봄을 맞은 기쁨 속에 들떠 있는 것은 화자 그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자 봄의 흥취를 이끌어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의 차이를 아시는가요? 네, 감정이입이 더 작은 범위고요. 여기가 감정이입이라고 하면 그걸 포함하는 개념이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의 정확한 정의는요. 화자의 감정을 북돋아주는 모든 사물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물체이지만 화자의 감정과 상관이 있는 물체들이라고 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아이들을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화자의 정서나 감정이 그 객관적 상관물의 상황이나 감정과 일치한다면 감정이입이고요. 일치하지 않더라도 화자의 감정을 일으켜주면 다 객관적 상관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새와 화자의 감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화자의 흥취를 돋궈주는 객관적 상관물임에 동시에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슬퍼, 근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이런 경우에는 감정이입은 아니지만 객관적 상관물은 될 수 있겠죠. 내가 너무 슬픈데 저기 새들은 너무 아름답게 즐겁게 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아름답게 우는 새들과 나의 감정이 대비되면서 내 감정이 심화되기 때문에 새들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 감정이입의 대상은 아니겠죠. 쌤이 얘기한 상황에서는 화자의 감정과 그 물체, 사물, 자연, 물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올라가 봅시다. 자,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다를 소냐? 너와 내가 하나인데 흥이 다르겠느냐? 숲풀에 오는 새, 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아항을 떨고 있는데 나와 너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가 느끼는 흥과 내가 느끼는 흥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5번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자연과 화자 자신이 하나가 되었으니 자연의 일부분인 숲풀에 오는 새와 자신의 감정이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시비랑 정자는 화자가 간 장소인가요? 맞습니다. 사리문 주변을 걸어보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보기도 하니까 소요음령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소요음령은 이리저리 거닐면서 나아지게 읊조린다는 뜻이죠.
얘는 비슷한 단어로는 미음 완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요음령하여 산일,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고요한데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살인문 주변을 걷기도 하고요. 정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거닐면서 나직하게 읊조려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산속의 하루가 고요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한중진미는요. 한가로움 가운데 참다운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한가로운 가운데 진짜 즐거움. 한가로운 가운데 진짜 즐거움을 알니 없이 혼자로다. 아느니 없이 혼자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반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시라. 이제 이웃들한테 산수 구경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청유형 어조가 등장을 했죠. 여러분들 나랑 같이 산수 구경 갑시다. 이렇게 청유하는 어조가 드러났고요. 나의 즐거운 삶에 이웃들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답청을 한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이 조수하세. 답청, 산책이란 뜻이었고요. 답청은 오늘 하고요. 욕기, 목욕하는 일은 내일 하자. 아침에 채산, 산나물을 캐고요. 나조히, 저녁에는 고기를 낚자.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번으로 가서 한번 보기 전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갓 꿰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 놓고 갓 발효하여서 익은 술을 갈건 두건으로 받아 놓고 받아서 이렇게 걸러 놓는다는 뜻이죠.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답청, 욕기, 갈건이라는 조금 낯선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그 중국의 고사들 혹은 풍속을 인용해 온 말이에요. 답청은 푸른 것을 밟는다라는 뜻으로요. 4월 초 청명절에 산책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중국의 풍속을 답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욕기는요. 기수에서 목욕을 한다는 말로 그 물놀이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욕기는 그 공자의 제자인 증점의 말에서 유래한 말이다. 중국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갈건은요, 칡배로 만든 두건이고요. 술을 걸러 마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요거는 도연명의 갈건 녹주라는 구절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여기 한자가 잘못됐는데요. 갈건 거를 녹자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술을 거르는 두건, 갈건 녹주라는 도연명의 구절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다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낯선 단어들이 나왔던 거예요.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곶나무 가지 걷고 수놓고 먹으리라. 꽃이라는 뜻이고요. 나무라는 뜻이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놓고 먹겠대요. 잔에 술을 세면서 먹겠대요. 꽃나무 술 한 잔 들이키고 나무 가지 하나 두고 하나 들이키고 나무 하나 두고 한 잔 들이키고 나무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술을 세면서 술을 먹겠다는 거죠.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여기 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입니다. 푸른 물을 건너오니까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옷세진다. 청향,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게 되고요. 낙콩,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일단 비슷한 문장 구조가 사용되었죠.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에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에 뭐뭐한다. 청양은 잔에 지고, 낙콩은 옷에 진다. 이렇게 대꾸법, 유사한 문장 구조가 사용이 되었고요. 청향이 잔에 진다라는 표현에서는요. 후각의 시각화가 드러납니다. 청향, 맑은 향기는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술잔에 가득 담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후각의 시각화, 이런 것들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도 하고 감각이 전이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후각이 시각으로 전이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7번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7번. 자연 속에서 화자도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알체의 경지가 드러난 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의 바람이 내가 마시는 술잔을 쥐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붉은 꽃잎이 나의 옷에 와 닿았어요. 아, 자연의 일부로서 내가 하나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자, 여기 갑시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더려 알외여라. 준중은요 술독이라는 뜻이에요. 술독이 비었거든. 술독이 비었으면 날다려 알외여라. 나더러 알외여라. 알려라.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해에 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아이에게 요 다려는 전부 다 지금 에게라고 해석되고 있죠.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주가는 술집이죠. 술집에 술을 물어서 술집에 가서 술 있어요? 물어보고 사오라는 거죠.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어른은 지팡이를 짚고요. 그 아이는 술동이를 메고 미음만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여기 아까 소유음령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던 미음만부가 나오죠. 미음만부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아이한테 술 가져오라고 하고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동이를 메고 나지키 흥얼거리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시냇가는 화자가 방문한 장소가 되겠죠. 시냇가 장소 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사 좋은 물에 잔시어 부어들고. 자, 저번에 이야기했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좋다는 좋다가 아니라 깨끗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좋다가 좋다였죠. 여기에 좋은이 나오네요. 명사는 매우 고운 모래를 뜻하고요. 고운 모래, 깨끗한 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운 모래,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모래도 아주 곱고 물도 굉장히 깨끗한 물에다가 잔을 씻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잔을 씻어서 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청류, 맑은 시냇물을 굽어서 보니까 떠오나니 도화로다. 얘는 떠로 읽으시면 되죠. 떠오르는 것이 도화이로다. 도화구나, 복숭아 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까지 읽어볼게요.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이고. 자, 무릉도원이 가까운 것 같대요. 저 매가 들이죠. 매는 들이죠. 저 들이 무릉도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들에는 일단은 방문은 하지 않았어요. 매에는 방문하지 않았고요. 내가 앉아있는 공간에서 저기가 무릉도원인가? 이렇게 시선만 들에 닿은 겁니다. 가지는 않았어요. 자, 보시면요. 떠오르는 것이 도화래요. 아, 도화를 보고요. 복숭아꽃을 보고요. 무릉이 가깝다고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요.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근처에 무릉도원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내용은요.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따온 것이고요. 화자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무릉도원과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상향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의 삶이 신선의 삶에 가깝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것이 복숭아꽃이구나. 무릉이 저기인가.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요 도화원기의 내용은요. 그 강에 복숭아꽃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 근처에 예쁜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올라가 보니까 무릉도원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숭아 꽃잎은요. 무릉도원이 가까이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가지고 온 거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까 떠오르는 게 복숭아꽃이 보여. 여기 근처에 무릉도원이 있구나.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무릉이 가깝다. 저들이 저 무릉도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간새로에 두견아를 붙이들고 소나무 숲 사이에 좁은 길이죠. 우리 새우 할 때 같은 새자였어요.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 두견아는 진달래고요. 진달래를 붙이들고 붙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이 앉아보니. 봉두는 산봉우리죠. 산봉우리의 간내 장소 네 번째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이 앉아보니. 요거는 속의라고 읽으시면 되죠. 구름 속에 앉아보니. 높은 데에 올라갔으니까요. 구름 속에 앉아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봉두. 봉두는 산봉우리예요. 구름이 이렇게 끼어있는 산봉우리야. 자연의 가장 깊은 곳이죠. 가장 깊은 곳이자 가장 시야가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집, 그리고 12정자, 시냇가에서 봉두까지 왔습니다. 점차 자연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있죠. 천촌망락이 곳곳이 버려있니. 자, 높은 데서 보니까 수많은 촌락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촌락이 여기저기에 늘려져 있고 연하일이는 금수를 재폈는 듯. 요건 아시죠?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 연하는 안개와 노을, 일휘는 빛나는 햇빛이고요. 금수를 재폈는 듯.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빛은 비단을 펼친 듯. 직유법이 사용됐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단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할사. 엊그제까지 거뭇거뭇했던 들이 봄빛이 유여하다. 이건 넘쳐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봄빛이 넘쳐 흐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빛은 비단을 펼치는 듯 아름답고 엊그제까지 거뭇거뭇했던 들이 이제 새봄이 오면서 싹들이 푸릇푸릇 나기 시작하면서 봄빛이 넘쳐 흐르는구나. 이렇게 자연의 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사로 가볼게요. 결사에서는요. 안빛낙도를 드러내는데요. 공명도 날, 이거 어떻게 읽어요? 끼우고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공명도 나를 꺼리고요. 부기도 나를 꺼린대요. 자, 이런 표현 방식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원래는 주체고요. 공명과 부기를 내가 싫어해요. 내가 싫어합니다. 원래는 내가 주체고요. 이 싫어함을 당하는 요 아이들이 객체예요. 근데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공명이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린대요. 지금 표현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싫어함의 주체가 얘가 되고요. 싫어함을 당하는 객체가 얘가 됩니다. 아,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서 표현한 거구나. 주객 전도된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9번 가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표현입니다. 화자는 부귀 공명에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안빛낙도하고자 함을 뜻하는 내용이었어요. 주체와 객체가 전도, 바뀌어 표현된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옵고. 청풍명월, 아름다운 자연이죠.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청풍명월 외에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네요. 내 벗은 누구뿐이다? 청풍명월뿐이다. 내 벗은 자연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청풍명월을 벗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청풍명월, 자연을 의인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연을 예찬하는 노래에서 자연을 의인화시켰다는 것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자연과 더 가깝게 느껴지려고, 더 가까운 것처럼 표현하려고 이렇게 의인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서리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을까? 다른 벗을 찾고자 진짜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죠. 내 벗은 자연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답을 정해놓고 물음을 물어보는 서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단표누항의 흩은 해음 아니하니. 단표누항은요. 누추한 곳, 누항이 누추한 곳이고요. 단표는 그 소박한 음식들, 초라한 음식들을 뜻해요.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생활을 한다는 걸 단표누항이라고 해요. 단표누항의 흩은 해음 아니하니. 우리 해다 같이 외웠었죠. 해다. 해다의 명사형은요. 햄도 있고요. 해음도 있습니다. 비슷하죠. 해음 아니하니.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생활을 해도 허튼이죠, 허튼. 허튼 생각은 아니한다. 허튼 생각 아니하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빈낙도죠. 가난한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기는 것.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튼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백년행락은요, 한평생을 즐겁게 지내는 일이에요. 아무튼 한평생을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면 어떤가?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백년행락, 백년, 평생을 즐겁게 보내는 거. 요게 바로 이 화자의 감상이 집약되어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일평생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보내는 거. 화자가 원하는 것, 화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모든 감상들이 집약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이렇게 끝까지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만족스러워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요 세부 시행 정리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더 알아보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요 서본결사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서사에서는 은일지사, 숨어 지내는 그 선비라는 뜻이죠.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선비의 풍류 생활과 그 기상, 나는 참 이런 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사에서는 봄의 경치와 봄의 흥들을 얘기해주고 결사에서는 안빈낙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요.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는 낙천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 임금에 대해 감사한다는 표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연군, 군은, 역군이셨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는 작품에 해당이 되고요. 강호한정과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킨다는 안빈낙도의 정서는요. 상충곡을 시작으로 면왕정과 성산별고가 같은 작품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강호 한정은 저번에도 얘기했죠. 강호가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의 한가로운 정서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계속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사는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공간 이동이 잘 일어나는데요. 공간 이동이 일어난 작품들은 공간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화자의 시각이 좁은 곳에서 점점 넓은 곳으로 가요. 공간의 확장이 되고 있다.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이동하고 있고요. 수간목에서 시작해서 정자, 시비 이런 걸 통해 그 다음에 시냇가로 가고요. 점차 넓어지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가장 넓은 공간인 봉두까지 갑니다. 속세와 가까운 세계, 그 집으로부터 점차 자연 깊숙한 탈 속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이동에 따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서정가사, 감정을 노래한 가사고요. 양반 가사이면서 정격 가사입니다. 형식을 잘 지킨 가사예요. 서정적이고요. 자연을 예찬하고 있고요. 자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정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주된 정서가 그 감성적인 거라는 뜻이에요. 이성적인 거는요. 주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성을 중시하면 주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율은 3, 4조의 4음보 연속체, 요거는 가사의 특징이죠. 가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제재는 봄의 경치입니다. 주제는요. 봄의 완상과 안빈낙도인데요. 완상은 즐기면서 구경한다라는 뜻이에요. 봄을 즐기면서 구경하는 것과 안빈낙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주제다. 이 작품의 의의는요. 가사문학의 효시예요. 효시는 어떤 일의 시초라는 뜻인데요. 가사문학의 시초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서본결사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직유도 나오고 대꾸도 나오고 서리, 의인, 고사 인용 등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됐다는 거예요. 같이 이거 하나하나 다 봤죠. 그리고 마지막 결사 부분에 주객전도의 기법이 사용이 되었고 특징적인 거 세 번째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었다는 것.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는데 집중해서 상충곡 해설 들어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